시저우에 있습니다. 시저우 아침. 도로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온천수가 있나 바닥에. 이게 하수구인데 아니다. 이건 굉장히 수증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 그래. 여기도 나오잖아, 그지? 어쨌든 저는 오늘 시저우에서 박물관을 들리겠습니다. 제가 가보고 싶어 했던 박물관, 하이하이 저녁 전쟁 박물관을 오늘 방문해 보겠습니다. 자,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페이를 지불해 본 적이 없는데, 뭐야, 쟤들 저기서 저렇게 하는구나. 아침 식사입니다. 알리페이가 지불이 될까 안 될까, 작동이 될까 안 될까 걱정을 했었는데 알리페이를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에 이게 100위안을 지불했더니 85위안하고 거스름돈을 줬어요. 15위안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가격이 엄청 저렴합니다. 옥수수, 고구마, 호박, 각종 야채들, 만두, 죽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와서 QR코드 지불해 본 적 한 번도 없고 현금으로 사용해서 지금까지 다 왔습니다. 그래봤자 어제 도착해서 지금 여기 왔으니까 중국에서 처음 먹는 아침 식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침 한 그릇 깨끗이 비웠습니다. 맛도 괜찮았고, 중국에서는 쌀국수하고 볶음밥, 차오판 이것만 먹었었는데 인도를 갔다 온 이후부터 아무거나 먹게 되었습니다. 인도 경험이 제게 너무나 큰 경험을 줬습니다. 음식이 지평을 넓혀줬다고나 할까? 여기서 아침을 끝내고 지하철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하이하이 전쟁 기념관, 그곳을 참관해 보겠습니다. 팽성광장역에서 지하철로 4코스 오니까 회탑이라는 정류장에 내려서 나왔습니다. 저기 보니까 화이탑, 여기가 회탑이 있는가 보네. 그냥 들어가도 되나? 들어가 보는 걸로. 하이하이 저녁 열사 기념탑도 여기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 회탑이 내 생각에는 하이하이 저녁 기념을 하기 위하여 세운 탑인 것 같습니다. 이 공원 안에 하이하이 저녁 기념관도 있으니까. 하이하이 저녁에 어떤 곳이냐, 국공내전에서 가장 치열했던 전투이기도 하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내전을 벌였을 당시, 내전 초기에는 공산당이 상당히 열세였죠. 하지만 194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결국 공산당의 승리를 선언하는 마오쩌둥의 일갈이 있었죠. 과연 약 3년 동안, 그러니까 1946년 6월 26일부터 2차 국공내전이 시작되었는데 1946년부터 1949년 6월까지 약 3년의 이 전세가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를 가져온 전투가 이곳 회하전투죠. 회해전투, 중국어로 하이하이 전역. 국공내전 3대 전역이 있습니다. 이 3대 전역을 계기로 국민당과 공산당의 전세가 뒤집어지는데, 그 3대 전역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가장 복잡했던, 가장 많은 병력들이 참여했던, 저희가 하이하이 전역 기념관인 것 같다. 지금은 시간이 안 된 것 같아서 8시 42분 9시부터 개관하는 것 같으니까 회탑을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곳 시저우는 난징을 지키는 관문이었죠. 산둥성을 평정한 화덕야정군, 그리고 중원야정군, 다음 목표는 시저우였습니다. 시저우가 난징을 지키는 관문이었기 때문에 다음 전장이 시저우와 그 부근일 것이 명백했던 것이죠. 아다시피 난징은 장제스의 국민정부의 수도이죠.
불과 1년 반 만에 전세를 뒤집고 국민정부 수도 난징을 위협하게 된 겁니다. 그게 1948년 가을이죠. 국민정부의 군대 구성이 군벌연합체인데 직계와 다른 파벌 간의 갈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특히 자폐군이라고, 직계가 아니면 다 자폐군이라고 불렸어요. 자폐군에 대한 처우가 차별이 매우 심했기 때문에 전투에 패할수록 이들의 결집력은 무너져갔습니다. 이 중원 지역을 놓고 한판 벌인 전투를 화이하이 전역이라고 합니다. 화이허 북쪽과 황해 사이에 시조를 중심으로 장수성, 안희성, 산둥성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즉 난징을 비롯한 국민당 통치 지역을 지키는 관문인 시조를 놓고 벌인 싸움이었습니다. 크기가 어마무시합니다. 웬만한 우리 아파트 정도의 크기네. 기록을 뒤져보니까 국민당군, 국군 75만, 그리고 인민해방군 60만이 참가한 전투라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전투죠. 인민해방군 60만 명의 전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520만 명의 보급을 담당하는 이곳 인민들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인민의 승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보급과 지원이 없었다면 60만 인민해방군이 전투에서 승리를 얻어내기 힘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이 탑 부조의 여인, 어린이, 일반 평민들이 물건을 쥐고 지원을 해주고 있죠. 60만의 인민해방군이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520만 명의 인민들이 후원해서 물자를 지원해 줬다고 합니다. 결국 10배나 되는 인원이 보급이 있어서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이 부조에도 그거를 새겨놓고 있습니다. 이 회해 전역의 승리는 인민해방군의 승리만이 아니라 이런 인민의 승리임을 이 부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이하이 전역에 참여했던 중원야정군과 화동야정군 동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수위 화동야정군 사령이었죠. 그리고 그 옆에 덩샤오핑 중원야정군 정치위원,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이 류보청 중원야정군, 그리고 천이 중원야정군, 이렇게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화동야정군이 15개 종대, 그리고 중원야정군이 5개 종대, 그래서 약 20개 종대가 60만 명 화이하이 전역에 인민해방군이 참여했습니다. 한데 총사령을 수위가 양보를 했습니다. 원래 병력이 많은 소속 사령이 총지휘를 맡는데 수위는 이를 양보하고 중원야정군 덩샤오핑과 류보청에게 맡겼던 것이죠. 수위는 소수민족 둥족 출신으로 림뼈와 황푸공관학교 4기이죠. 화이하이 전역의 제1공헌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화이하이 전역 전쟁 기념관입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나 같아도 크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 화이하이 전투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친중국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곳 시조우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조우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역 기념관도 엄청나게 크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거의 우리나라 국립박물관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이렇게 그 중국 전통적인 원님 정원을 이렇게 갖춰놨습니다. 자, 회해 전역 기념관이라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을 제시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이라니까 깜짝 놀라네. 한국인이 이런 걸 찾아와? 뭐 그런 얼굴? 어쨌든 찾아왔습니다. 인민의 승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뭐 중국을 찬양하고 고향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불가능한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거를 좀 찾아보기 위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왔습니다. 뭐 저를 공산당이라고 욕을 하든 말든 상관은 없는데, 저기 그렇게 돼 있네요. 1948년 11월 6일부터 1949년 1월 10일까지 화동야전군과 중원야전군 약 60만 명이 참여했다 합니다. 서주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 1948년 9월 24일에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수위가 중앙군위원회에 건의를 합니다. 제남 전역, 그러니까 지난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화이하이 전역을 발동시킬 것을 건의를 하죠. 그게 1948년 9월 24일입니다. 10월 22일 정주가 해방이 됐단 말은 인민해방군이 점령함으로 인해서 정주를 점령한 중원야전군과 그리고 수위의 화동야전군이 협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이하이 전역엔 화동야전군과 중원야전군이 참가하게 되는 거죠. 11월 1일에 중앙군위원회에서는 수위의 건의로 결정을 하기를 화이하이 전역 총지휘를 천이 덩샤오핑이 통일 지휘하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건 수위가 건의를 했었죠. 그리고 12월 1일 시저우가 해방이 됩니다. 시저우가 인민해방군에게 점령됨으로써 화이하이 전역에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거죠. 화이하이 전역의 전투에 가장 치열했던 시저우 공방전이죠. 사실 내전 중에 국민당 정부 장제스가 경제정책이 실패했어요. 여기 돈다발이 쌓여 있는 거죠. 엄청난 양의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극심했습니다. 결국 장제스 정부가 무너지게 된 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기도 하죠. 여기를 보면 국통구, 국민당 통치지구를 말하는 거죠. 100 이안으로 구입할 수 있는 화폐의 가치가 1937년에는 소 2마리였고 1945년에는 생선 1마리를 샀습니다. 1946년에는 달걀 하나.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다 하고 물가가 상승했다는 뜻이죠. 결국은 1948년에는 쌀 몇 톨? 이렇게 살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국민당 정부를 패망하게 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국민당 통치 지역 안에서 있었던 일들인데, 여기를 보면 아이를 판다고, 그들의 아이를 판다고 하는 그 사진이 있고, 한 소년이 길에서 죽은 채로 방치되어 있는 모습들, 이게 다 국민당 통치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라고 하네요. 국민당 점령 지역의 인플레이션과 달리 여기는 해방군이 점령한 지역에선 평화롭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네요. 이곳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 같습니다. 마오쩌둥이 모자를 벗어서 손을 흔드는 모습, 저것은 1945년 8월 28일인데 충칭,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함으로 인해서 중일전쟁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충칭에 있었던 장제스가 연안에 있던 마오를 불러서 평화회담을 요구를 합니다. 그때 충칭에 도착하면서 모자를 벗어서 환호를 하며 그때 장제스 만세를 외쳤다고 합니다. 적진에 뛰어드는 거니까. 이 지도는 1945년 8월에서 11월까지 상황인데, 저 빗금쳐 있는 부분들이 동북 아닙니까? 원래 만주국. 이 지역이 일본이 점령했던, 관동군이 점령했던 곳을 만주국, 거기를 소련이 점령한 이후에, 무장 해제한 이후에 그 대부분의 어떤 장비나 시설들을 인민해방군에게 넘겨줍니다. 이때 이 지역을 빠르게 접수했던 사람이 림표죠. 림뼈오.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군의 도움으로 이 화살표는 장제스 국민당이 진격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저곳에서 다 물러나 숭화강 동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의 허얼빈 쪽으로 다 퇴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주는 국민당군이 다 점령하게 되죠. 이때 국민당군이 인민해방군을 내쫓았던
그 총사령을 맡았던 사람이 두이밍이죠. 나중에 이 두이밍은 수저우 방어전에 부사령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두이밍은 기계화 사단의 진격전의 명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하명장 임표를 이곳에서 몰아냈던 그 명장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때 마오쩌둥은 동북을 끝까지 지키라라고 임표에게 얘기를 했지만 임표는 마오의 결정을 뒤집고 모두 다 후퇴하여 송화강 동쪽 하얼빈 쪽으로 퇴각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국공내전에 중요한 분기점을 마련하는데 결국 임표의 판단이 옳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죠. 그때 보존되었던 병력들이 1년 반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에 다시 반격을 하여 동북을 차지하게 된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이게 해방전쟁 2년 동안 1946년 7월에서 1948년 6월까지 국민당군과 공산당, 인민해방군의 병력 변화표를 나타내는 거죠. 1946년에는 여기가 전쟁 개시 전에는 127만, 이후에 2년이 지난 뒤에는 280만 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국민당군은 파란색 430만 명, 430만 명에서 36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할수록 해방군은 군대 병력 숫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국민당군은 감소하고 있는 거 알 수 있죠. 해방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방구 464개였던 것이 586개로 늘어났고 반면에 1545개였던 국민당 통치 구역이 1423개로 오히려 2년 새에 줄어들었죠. 마오쩌둥의 친필입니다. 1948년 11월 1일에 썼던 마오쩌둥의 친필. 군대는 강건하며 생산력은 증대되었으며 그리고 신념은 확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명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라고 마오쩌둥이 친필로 썼습니다. 저 주황색으로 색칠해진 부분이 인민해방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저우를 중심으로 서주 있죠. 이렇게 서주를 중심으로서 회하하고 요 황해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원쟁탈전이 화해하의 전역이죠. 여기에는 중원야전군 덩샤오핑 류보청이 이끌었던, 하동야전군은 수위가 이끌었던, 곡부 바로 뒤에 있네요. 치프. 그 당시 여기 동북야전군은 린뼈오가 지휘했었죠. 사령이 이 동북을 다 장악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중앙위원회는 시바이포 연안에서 쫓겨나서 시바이포에 숨어서 이 총 지휘를 전투를 지휘하게 되는 거죠. 연안은 이미 이때 탈환하였지만 다시 이 연안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서북야전군 펑더아이가 있었죠. 허롱은 화북야전군, 화북야전군의 허롱, 중원야전군의 덩샤오핑, 이렇게 5야전군이 있었습니다. 자, 화해의 전역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도인데 요 빨간색은 인민해방군, 요 5개 종대가 보이죠. 여기가 중원야전군입니다. 반면에 요 위쪽에 화동야전군 총 14개, 산동병단하고 합해서 15개 종대 수위가 지휘하고 있죠. 이 전투의 핵심은 요 7병단 있죠. 7병단 파란색 국민당 이 황바이타오가 이끌었던 최정예 군대입니다. 장제스의 직계군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투력이 아주 강하고 황바이타오는 명장 중에 명장입니다. 여기가 시저우인데 이 당시 시저우에 다 집결해서 방어하자라는 안이 있었고 결국은 수위가 이 7병단을 괴멸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이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7병단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놓고 벌이는 싸움이었죠.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 7병단을 구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모두 다 시저우에 모여서 싸우자. 그래서 7병단이 시저우로 퇴각하는
그런 과정에 우에 있는 화동야전군이 테러를 차단해서 이 칠병단을 괴멸시키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이 칠병단이 괴멸되자마자 거의 승패가 가려졌다고 봐야 되죠. 이 당시 시저우에 초비사령부가 세워졌는데 총사령이 류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류즈는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지휘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일 전쟁 때 일본군의 전투에서 패하자 천리를 도망갔다 해요. 긴다리 장군이라는 오명도 갖고 있고, 하지만 군발과의 전투에서는 상승장군 또는 복장이라는 별명까지도 얻고 있었지만 장지스한테 충성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저우의 수비사령관으로 맡았던 것이죠. 이렇게 류즈가 무능했기 때문에 장지스는 그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북에서 철수를 지휘하고 있었던 두이밍을 부사령관으로 붙여준 거죠. 하지만 두이밍이 이 전장을 총지휘했으면 국민당이 이렇게 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두이밍이 제안한 전략을 장지스도 거의 무시하고 서주 초비사령관 류즈도 무시하는 바람에 저 많은 병력을 가지고도 패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 7병단을 퇴각시키느냐, 퇴각하여 힘을 모아 인민해방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게 이 국민당군의 핵심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인민해방군도 쉽지가 않으니까 7병단을 분리시켜서 각계격파하는 그런 전술을 썼던 거죠. 결국은 7병단을 고립시켜 10일 동안 공격한 결과 7병단을 거의 전멸시키고 이후에 다 각계격파 당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여기 시조 서주를 중심으로 철도가 나 있죠. 진푸 철도로 가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철도라고 합니다. 우에서 내려오는 화동야전군, 그래서 황바이타오 7병단 테러를 차단하고, 이 7병단이 있죠. 이 7병단의 사활이 이 전투의 관건이었습니다. 우측에는 중원야전군, 이렇게 협공을 통해서 화이하이 전역이 발동하게 된 것이죠. 이 연표가 화동야전군하고 황바이타오 군단 7병단과의 전과 통계표입니다. 역시 이 표에서도 화이하이 전역의 핵심 전투는 이 황바이타오 병단 7병단을 어떻게 고립시켜서 격퇴시키느냐, 그게 관건임을 알 수 있는 자료이죠. 자, 시조를 둘러싼 파란색 수비군 국민당, 반면에 남쪽에 빨간색 해방군. 결국 이 전투에서 국민당 국군은 전멸하죠. 류즈 도망가고, 아까 말한 황바이타오는 전사, 그리고 부사령 두이밍은 체포됩니다. 10년 15년 정도 교화 과정을 거쳐서 정치국에서 일했다고 하네요. 두이밍은 항일 명장이기도 했기 때문에 신중국에서도 그를 거부할 리가 없었겠죠. 단지 문혁대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은래의 배려로 그런 고난을 많이 피할 수 있었다고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두이밍이 체포된 모습입니다. 부총사령 시저우에서 밴디트 서프레션이라는 죄명이. 국민당 13병단 사령 리미 리미가 바보짓 많이 했죠. 그래요. 1948년 12월 1일 시저우를 이게 인민해방군 입장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니까 해방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시저우의 해방, 이렇습니다. 중앙위원회에서 시저우 해방에 대한 축하 전문이 온 것 같습니다. 류보청, 천이 덩샤오핑, 제가 이렇게 아는 이름만 있네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르고. 군사요충지, 군략요지, 서주가 해방되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1948년 12월 17일 이 화이하이 전역이 끝나고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왼쪽에 수이, 그리고 덩샤오핑, 안격선, 유보청,
천이, 단전린 이렇게 그들의 마네킹이 이렇게 있습니다. 덩샤오핑은 진짜 꼭 진짜 덩샤오핑 닮았다. 이 사진은 화해 전역이 시작하기 전 이미 3대 전역 중 하나인 요선 전역에서 승리하고 심양에 입성한 모습입니다. 저 사진에 가운데가 마오쩌둥이고 또 스탈린이고 이거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네. 선양에서 이렇게 거리 행진이 있었다고. 이미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요선 전역에서 승리하고 바로 휴식을 취하려던 린표는 마오쩌둥에게 호된 지적을 받죠. 빨리 쉬지 말고 베이징으로 넘어와라. 그래서 텐진과 베이핑, 핑진 전역이죠. 거기를 점령하라. 기습적으로 내려오는 시기별로 전장도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채롭네요. 여러가지 시도를 합니다. 중국인들은 여러가지 시도를 해요.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곳을 많이 방문하네요. 여러 기록들이 있는데 이렇게 만지면 이렇게 되고 이게 커지고 기록이 물론 글씨는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커지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다 터치 스크린인가? 약간 중국인들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시도 중에 쓸만한 건 남기고 뭐 그다지 쓸모없는 것들은 다 버리는 것 같아. 여기 있는 사람들이 543만 명. 이 화야이 전역 60만 병력이 전투할 수 있게끔 뒤에서 보급을 담당한 군민들이죠. 인민들. 이들이 화야이 전역의 승리를 이끈 주역들이라고 봐야 되죠. 화야이 전역의 의의도 그렇게 인민의 승리라고 여기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형물들은 전투 요원이 아니라 후방에서 보급을 지원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만들어 놨군요. 뒤에서 이분들의 지원이 없었으면 승리는 불가능하다, 뭐 그런 뜻이죠. 자, 2층까지 관람을 마치고 이제 갑니다. 중국어를 잘 모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너무 방대합니다. 저 많은 자료를 제가 다 일일이 봐야 될 필요는 없고 그냥 필요한 부분만, 제가 보고 싶은 부분만 봤습니다. 이쪽으로 나가는 모양이네요. 아까 그 연못이 있었던 곳, 일리 들어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출구였구나. 입구간이랑. 자, 밥을 먹고 이제는 팽성 한문화 있었던 곳으로 가겠습니다.